자, 이제 주요 회계 처리 1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두 개의 회계 처리를 제가 할 거예요. 하나는 재고자산 구매 및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와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할 텐데, 요것 말고도 제가 필요한 회계 처리, 주요 필요한 회계 처리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여러분, 이 재고자산 구매 판매인데 그 영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업 사이클. 자, 영업 사이클을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영업 사이클. 먼저 재고를 구매합니다. 혹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고를 외상으로 구매할게요. 기업들 간의 거래는요, 외상 거래가 많습니다. 현금 거래 많이 없어요. 현금 거래는 요새 더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대부분 외상 거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활동이 외상 활동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상 구매부터 시작할게요. 외상 구매를 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외상 구매를 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재고자산 생기겠죠. 재고자산이 여기에 올라갈 테고, 그 다음에 뭐가 잡혀요? 매입채무. 매입채무 줄 돈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매입채무가 칫솔이 왜 여기 있죠? 여기서 일을 닦나? 매입채무가 여기 잡힙니다. 됐죠? 이거 회계처리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대금을 지급했어요. 외상대금을 지급하면 외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회계처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뭐가 없어져요? 아까 잡아놨던 매입채무 없어지죠. 매입채무 없어지고, 매입채무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가요? 현금이 나가죠. 기존에 있던 현금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읽을 줄 아는 거예요. 불과 4시간 전만 해도 요거를 못 읽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읽을 줄 아는 겁니다. 뭘 배웠기 때문에? 어떤 룰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외상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재고자산이 생겼잖아요. 그 재고 팔아야겠죠. 그 재고를 팔 때 외상 판매할 겸에 외상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상 판매. 일반적으로 마진을 얹어가지고 팔겠죠.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재고가 없어지겠죠. 여기서 잡아놨던 재고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재고가 없어지면서 외상 판매니까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 있죠. 받을 돈. 매출 채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숫자를 안 썼는데 매출권?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이 올라가고 재고 자산이 떨어지는데 요 재고만큼 매출 채권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고 100 주고 샀는데 120에 팔았다. 그러면은 요 재고는 100이 없어지고 매출 채권이 120이 증가하겠죠. 120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20은 뭐예요? 마진이죠. 그 마진을 여기다가 자본이라고 이제 안 쓸 거고요. 아까 뭐였어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요거에 대한 차이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손실 보고 팔 수도 있죠. 100짜리를 80에 팔 수도 있잖아요. 잘 안 팔려가지고. 그럼 80에 팔면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겠죠. 20만큼.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자, 외상 판매를 한 다음에 이제 판매 대금을 회수합니다. 회수하게 되면 아까 잡아놨던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현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끝나죠. 됐죠? 이게 하나의 영업 사이클입니다. 이 영업 사이클이죠. 보통 일반 기업은 이 영업 사이클이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인데 영업 사이클이 좀 긴 어떤 산업들도 있어요. 건설
조선 이런 회사들은 영업 사이클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영업순환 주기가 보통은 1년 미만이니까 그 영업순환 주기를 가지고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런 거 다 유동에 속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영업 사이클 받고 이제 숫자로 한번 보면서 재고자산 판매와 관련된 그 회계 처리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구매였습니다. 구매 펄체스 했는데 재고자산을 100개를 1원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X1년 1월 1일 날 100원의 재고자산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100원의 재고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200개의 재고를 현금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구입하게 되니까 여기에 1번 처리 보면은 현금이 200만큼 감소를 하고 재고가 200만큼 증가를 하겠죠. 제가 증감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증감 표시가 있고 난 후에 재고는 얼마예요? 300이죠. 지금 100이 있었고 200이 증가했으니까 300이 된 겁니다. 결국은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300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증감 표시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300개가 판매 가능한 재고입니다. 그쵸? 내가 원래 100개가 있었고 200개를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300개가 있었어요. 근데 개당 1원이니까 300원의 재고가 있었고 그 중에서 150개, 즉 150원만큼 판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200에 판매했네요. 200에. 그러면은 2번 판매할 때 재고가 얼마 없어집니까? 150이 없어지는 거예요. 150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BS는 150이 없어지고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원가가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가 150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200에 팔았는데 현금 매출이래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이 200만큼 이렇게 들어오면서 매출 200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50만큼의 이익이 잡히죠? 그 50만큼의 이익은 여기에 이익,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50만큼 증가하겠죠. 여기 순이익 50이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거기에 순이익 5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50만큼 증가한 거 거기에 표시가 돼 있고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얼마가 됐어요? 이거 다 거래 끝나면 150이 됐죠. 어떻게? 원래 100 있었는데 200만큼 구매를 했고 그 중에서 150이 팔렸으니까 150이 남아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1월 1일 날 딱 시작하는 시점에 BS 항목들이 있잖아요. 1월 1일 날 시작하는 시점에 BS 항목, 그거를 기초 항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기초.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그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날 딱 결산 시점이 있죠. 12시 딱 마감했을 때, 그때의 항목들을 기말 항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1월 1일 날 100이라는 재고가 있었잖아요. 그 재고를 기초 재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00 구매했고 그 중에서 150만큼 팔아가지고 150이 남았잖아요. 그 마지막에 12월 31일 시점에 남은 그 150을 우리는 기말 재고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돼요. 기초 재고에서 구입액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구입액 더하고 그 다음에 외출 원가 있죠. 이게 뭐예요? 재고 판 거죠. 재고 판 거. 이거를 차감하게 되면 기말 재고가 나오는 겁니다. 기말 재고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회계 처리를 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울 때 이런 관점에 대해서 좀 배우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기초 재고는 얼마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구입액도 얼마인지 알아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매출원가랑 기말 재고를 결국 인식할 거 아니에요. 기말 재고는 이건 BS에 인식을 하겠죠. BS. 그 다음에 요거는 매출 원가는 IS, 손익계산서에 인식을 하겠죠. 할 때
여러분 방금 머릿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매출 원가가 150이니까 기말재고가 150 남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매출 원가를 역산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요구르트가 10개 있었어요. 냉장고에 20개 샀어요. 그런 다음에 막 처먹었어요. 몇 개 처먹는지 그냥 몰라요. 그냥 다 처먹었어요. 그러고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5개 남았어요. 몇 개 처먹은 거예요? 처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 진짜 근데 처먹은 거죠. 그 정도. 몇 개 먹은 거예요? 그 요구르트. 25개 먹은 거죠. 그 25개 매출 원가로 역산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업에 있는 임직원 그 지시하에 재고를 셉니다. 재고를 세요. 그러니까 팔 때마다 매출 원가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매출 원가는 기록하고 있지 안 하다가 기말에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세요. 그런 다음에 몇 개가 팔렸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인식을 하거든요.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못 잡아내겠죠. 만약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도둑 맞았거나 아니면은 그게 불타 없어졌거나 그러면 팔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팔렸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과 그 다음에 팔 때마다 원가를 인식하는 방법을 혼용해가지고 그 맞추면서 밸런스 맞추면서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회계를 공부할 때는 어떤 식의 접근 방법이 좀 좋냐면 기말재고를 일단 세! 그 다음에 그 차이 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러한 예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어쨌든 뭔지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매출 원가를 뺀 다음에 기말재고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말재고를 산정한 다음에 그것만큼 팔렸네 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예시로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에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말에 가서 창고에서 보니까 150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개당 1원짜리. 그러면은 150이 남아있으니 몇 개가 팔렸어요? 150개가 팔렸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 원가로 150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재고자산 판매랑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회계 처리입니다.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다 개당 원가 1원이라고 가정했거든요. 그런데 기초는 원가가 1원이에요. 근데 내가 구매할 때는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2원에 구매했어요. 그런 다음에 팔았습니다. 그럼 1원짜리가 팔린 거예요? 2원짜리가 팔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편의점에서 여러분 그 물건을 고를 때 이게 얼마의 원가짜리를 고르는 거, 이게 얼마짜리를 고르는 거,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똑같죠. 판매 가격은 똑같은데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물건마다. 그것들을 죄다 추적해가지고 우리가 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가정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조금 어렵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기초 작업이니까 그런 큰 틀만 좀 알려드리고 세부적으로 이러한 그 가정에 따라서 나중에 선입 선출, 뭐 후입 선출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가정하는 거. 후입 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 이러한 그 가정들에 따라서 얘네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숫자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그 회계 기준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추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게 추적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를 팔 때도 큰 통에다가 원유를 담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리터 넣었어요. 리터당 1원 해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살 때는 100리터 또 샀는데 리터당 2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팔 때 1원짜리가 팔린 건지 2원짜리가 팔린 건지 그게 몰라요. 섞였잖아. 그래서 평균으로 할 거냐까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00원짜리 1원이니까 100 들어왔고 얘는 100리터 2원이니까 200 들어왔으니까 300만큼 들어온 건데 그게 200리터로 나누니까
리터당 1.5원이구나. 그럼 팔릴 때 1.5원씩 팔리겠구나. 그러면은 매출원가 1.5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0리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야.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정에 따라서 매출원가 금액이랑 기말 재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회계를 앞으로 꾸준히 배울 때 기말 재고를 산정한 다음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산정하는 걸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원가 산정한 다음에 기말 재고 산정하는 것도 물론 배우는데 뒤에서 추적해가지고 역산하는 거 있죠. 이것도 배웁니다. 자,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이거는 교환에 없습니다. 자, 매출채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매출채권이 얼마 있냐면 100만큼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나 받을 돈 100 있어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관련된 회계 처리. 내가 중간에 내가 외상으로 매출한 게 있습니다. 외상으로 매출한 게 있어요. 외상으로 매출한 게 200만큼 외상으로 매출했고요. 그 다음에 회수한 것도 있겠죠. 회수한 거. 매출채권을 회수한 거 됐어요. 회수금이 100만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매출채권은 얼마 있습니까? 매출채권 얼마 있어요? 외상 매출 200 했으니까 300만큼 있었다가 그 중에 100 회수됐으니까 200이 있겠죠. 200. 그러면 300에서 100 빼니까 200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오냐면 매출채권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뭘 고민할까요? 받을 수 있을까? 저 200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못 받을 수 있는 것도 회계 처리를 하고요. 실제로 못 받은 것도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했는데 그 회사 있죠? 그 구매한 회사, 그 구매 회사가 망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못 줘. 그럼 이 매출채권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휴지 조각 되잖아요. 그럼 없애야겠죠. 그럼 이 매출채권을 없애면서 비용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배우냐면 추정을 하거든요. 회계에서 추정이 들어가는 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요게 추정이 들어가요. 200 중에 못 받을 것 같은 거. 제가 못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추정이죠. 못 받을 것 같은 게 한 50 정도 돼. 그거를 표시해가지고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못 받을 것 같은 거 50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과거의 경험치, 과거의 요 정도 한 25% 정도는 못 받았어 항상. 그럼 50 되잖아요. 25%. 그러니까 과거의 25%는 못 받았으니까 이 200에 대해서도 25%는 못 받을 거야 라는 것을 외부에다가 공시할 때 어떤 식으로 공시를 하냐면 그러면은 사실 200이 아니죠. 얼마예요? 150이죠. 그럼 150을 공시할 때 이 매출채권을 150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요 방법도 있습니다. 매출채권 200 하고 못 받을 것 같은 돈 이거 뭐예요? 50이죠. 마이너스 50이죠. 그러면 요거 합치면 150이죠. 못 받을 것 같은 돈이라는 계정 과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좋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좋아요. 밑에 게 훨씬 좋죠. 밑에 거는 200이라는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만큼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말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얘는요 150만큼 받을 돈이 있습니다 밖에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얘가 좀 더 풍부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계정 과목이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부릅니다. 대손 충당금. 대손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대손 못 받을 것 같은 것을 미리 내가 계상을 했다. 충당했다. 못 받을 것 같은 거를 미리 충당했다 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50을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얘를 딱 보고 200만큼의 받을 돈이 있었는데 50만큼은 못 받는 돈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150을 못 받는 거니까 순액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정답이거든요. 얘로 가야 되거든요. 얘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하냐면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 있죠. 대손 충당금이라는 마이너스 항목을 어떻게 해요? 증가시키죠. 50만큼. 마이너스 항목을 50만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못 받을 것 같은 돈은 이거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비용이죠. 50만큼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50만큼 감소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랑 여기랑 방향이 달라요. 왜? 음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음수를 올리는 거니까 얘도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150으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200을 150으로 맞춰주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마이너스 계정감이 생깁니다. 이 마이너스 계정감을 차감 계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차감 계정 때문에 회계가 어려워집니다. 헷갈리거든요. 좌우만 구분할 줄 알았는데 이제 좌에서 마이너스, 우에서 마이너스 각각 마이너스 계정감이 나오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사실은 150입니다. 근데 150을 이런 식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액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총액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얘는 매출채권 50 줄어들면서 비용 50 인식하는 거잖아요. 매출채권 50 줄여지면서 비용 50 인식하니까 양쪽에 다 떨어뜨리는 건데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를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복잡해지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룰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회계 처리할 때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 있죠. 대손 충당금을 인식하는 요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미리 BS에 설정을 하고 기말 시점에 BS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중간에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말 재고 150 남았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개가 팔렸는지를 역사하는 것처럼 얘도 기말 시점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그러면 그 차이 있죠. 그 차이를 추가적으로 회계 처리해가지고 인식하는 방법. 요게 있어요. 이것도 매출채권 관련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 사이클 우리가 봤을 때 외상 구매하고 그 다음에 외상대금 지급하고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외상 판매하면서 그 재고가 없어지는데 그 재고가 없어지면서 뭘 인식하냐면 이 원가를 인식한다. 그거를 재고자산 관련된 회계처리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 있죠. 매출채권 회계처리 외상 매출했을 때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회수했을 때는 감소하는데 근데 막판에 가서 12월 31일 가서 이 매출채권이 못 받을 것 같은 돈이 있어. 그것들을 추가로 표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거래들에 대해서 다 회계 처리가 있는 겁니다. 그쵸? 못 받을 것 같은 돈. 그런데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받았어.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들을 하나씩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거래를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회계를 공부할 때는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영업 사이클 받고 이제 뭐 배울 거냐면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볼 겁니다.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은 영어로 depreciation이라고도 하고 amortization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감가상각인데 유형자산 있죠. 유형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depreci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무형자산 있죠. 계약금, 특허권, 저작권 이런 무형자산 있죠. 그 무형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은 우리가 amortization이라고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나중에 재무관리 공부할 때 저 용어들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지 회계할 때는 이 depreciation, amortization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재무관리 목적에서 제가 회계를 가르치는 거니까 요거를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의 의미가 뭐냐? 감가상각.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산 다음에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3천만 원의 자동차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회계적으로 가정을 한 다음에 떨어뜨릴 겁니다. 시장 가치는 이거는 우리가 예측 못해요. 3천만 원짜리 차가 1년 뒤에 얼마가 될 건지는 우리가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이거 떨어지긴 떨어지잖아.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얼마로 떨어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이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유동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생겨나면요. 이건 한 적어도 5년은 가거든요. 내용연수 기계장치 보통 5년 짧은 거 막 2년 3년 하는데 보통 5년이고 건물은 내용연수 20년 또는 40년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40년 5년 요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할 거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고 그 가정 하에서 이 재고자산의 가격을 이 유형자산의 또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행위 자체를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가상각. 아시겠죠? 그러면 그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기계장치를 1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추가적으로 설치비 10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현금은 얼마 나가요? 110 나가죠. 110 나가고 하나는 원가, 매입 원가 그리고 하나는 설치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기계장치 얼마 인식하냐 할 때 그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인식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어컨이라든지 TV 살 때 집에 TV의 원래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사님 불러가지고 설치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TV 가격만 고려해요? 그 설치비까지 다 고려하죠. 택배비도 다 고려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이거든요. 그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여기 있는 유형자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유형자산에 집어넣을 때는 여기 기계장치 해가지고 110 이렇게 인식하는 거지 이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기계장치 100 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있죠. 설치비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원가다 해가지고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냥 현금 나간 것만큼 원가로 인식해 버립니다. 기계. 됐죠? 여러분 아이폰 저 깜짝 놀랐는데 아이폰을 살 때 아이폰 요거 80만 원이네. 근데 보니까 아이폰 사면은 거기에 애플케어? 애플케어 비싸던데. 그러면 보통 애플케어 다 하거든요. 그게 한 18만 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의 구입비는요. 80만 원이 아니죠, 사실은. 18만 원 하면은 98만 원인가요? 그냥 98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80만 원 따로 18만 원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의사결정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98만 원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웬만하면 다 하니까 애플케어는. 그래서 애플케어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왠지 애플케어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애플케어는 그런 거거든요. 보험료거든요. 보험료. 근데
예를 들어서 80만 원짜리를 만약에 사고 애플케어를 18만 원을 책정을 했다. 그러면 그 18만 원 어떻게 책정이 됐냐면 사실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애플케어를 하게 되면 아예 새 걸로 바꿔준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18만 원은 80만 원의 한 25%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4명 중 1명은 그 꼴로 4명 중 1명은 그 꼴로 그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18만 원 책정하는데 사실은 10명 중에 1명 꼴로 만약에 그 애플케어를 받는다. 그러면 이익이죠. 그렇죠? 10명 중에 1명 꼴로 애플케어를 받으면 애플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근데 4명 중에 1명 꼴로 애플케어를 받는다? 그러면 애플케어는 손익분기입니다. 그 애플케어와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치가 있겠죠. 몇 명의 애플케어를 받았는지 과거의 경험치가 엄청 많을 겁니다. 나라마다 애플케어 다 다를걸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나라마다 그 빈도수, 그 다음에 그 경험률이 다 다르고, 그러면 그 경험률보다 조금 더 높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그 차이가 수익이거든요. 애플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애플 케어도 한몫하거든요. 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볼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사실 사소한 거지만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재무관리 관점에서 보게다 보면은 이게 그 애플 케어가 그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뭐 소비자는 그냥 뭐 보험료니까 이게 내리게 되지만 실상은 이게 다 수익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위험한 얘기는 아니네요. 여러분들 상식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죠. 자, 감가상각. 지금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 보시면 여기에 현금, 기계장치 지금 110인 상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줄여나가는. 그러면 그 기계장치에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15페이지에 감가상각 계산시 구성요소라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계산시 구성요소.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취득원가 얼마 주고 샀는지. 여기서 취득원가 얼마예요? 110입니다. 110. 그 다음에 내용연수 알아야겠죠? 내용연수.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 5년이라고 보겠습니다. 5년짜리. 5년짜리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어요? 잔존가치라고 있네요.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종료됐을 때 예상되는 처분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5년 뒤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추정을 하는 거죠. 얼마가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는요 다 추정 싸움이에요. 추정 싸움. 그러면 5년 동안 1, 2, 3, 4, 5년 동안 이 110짜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나는 0시점에 있거든요. 지금 나는 0시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0시점에서 추정하는 것이고 지금 110짜리인데 5년 후에는 10이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추정이에요. 이 내용수 5년도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잔존가치 나중에 5년 끝난 다음에 이거 고철가로 팔았을 때 그 금액 있죠? 이것도 다 추정이거든요. 그러면 110을 10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5년치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 100을 기계장치를 100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10으로 가겠죠. 110짜리에서 100을 없애야지만 저 10으로 가겠죠. 그 과정에서 뭘 인식하냐면 이익잉여금을 100만큼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하에서 감가상각비라는 줄여서 감가비가 얼마 인식될 거냐면 5년 동안 총 100의 감가비가 인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감가비를 인식시킬 거예요. 결국은 매 나중에 맞는 거잖아요. 자산으로 인식한 다음에 서서히 그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그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비용을 인식하는 거. 이게 여기 있는 회계처리입니다. 됐죠? 그냥 5년치를 통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회계연도는 1년이죠. 그러면 이 100이라는 비용을 뿌려야겠죠. 어떻게 뿌리냐? 그거에 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가정이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정해진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여기다가 인식하는 거. 그러면 매년 얼마씩 감가상각한다는 거예요? 20씩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20씩 감가상각하면 이제 X1년도에 여기 1년도로 볼까요? X1년도에 여기 X1년도에 회계 처리를 보면 감가상각을 했을 때 회계 처리 기계에 얼마 떨어뜨려요? 20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20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 감가비로 20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고요. 저 감가상각비 20은 우리 매출 거기 있는 손익계산서의 항목 비용 항목 중에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중에서 뭘까요? 일단 법인세 비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영업의 비용도 아닙니다. 이거 영업과 관련돼서 투자와 관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 영업의 비용으로 안 넣어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랑 판관비 둘 중으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라서 그러면은 요 비용으로 인식할 때 매출 원가로 갈까요? 판매 관리비로 갈까요? 자, 다릅니다. 항상 달라요. 자, 공장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어디로 가요? 매출 원가로 갑니다. 생산과 관련되죠. 그런데 삼성전자 서초 사옥 거기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요 판관비로 갑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도요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상기업 볼게요. 상기업은요 창고가 있죠. 창고. 그러면 창고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그 사옥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창고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일반 건물 있죠. 일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판매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기업은요 보통 감가상각비 판매 관리비가 훨씬 많거든요. 상기업은 어쨌든 그렇다. 자, 여기서도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X1년 말에 110짜리가 얼마가 된 거예요? 90이 된 거죠. 110짜리가 90이 됐는데 그 90을 표현할 때 X1년 말에 기계 90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까처럼 기계는 110인데 20만큼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좋은지. 또 뭐가 나왔어요? 차감 계정이 나왔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감가상각을 했는데 누적적으로 했다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부릅니다. 요거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부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면 여기서 질문 X5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일까요? X5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90이요? 100. 100이죠. 100만큼 다 감가상각 했잖아요. 20씩 5번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때 X1년 말에는 누계액 20, X2년 말에는 40, 3년 말에 60, 4년 말에 80, 5년 말에 100 하면서 잔존가치 10 남기는 거죠. 그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여기다가 인식을 해주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그냥 기계 해가지고 10을 인식했어요. 요거는 A기업이고 B기업도 기계 해가지고 10 인식했어요. 근데 실상을 보니 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감누가 없어요. 감누가 없고 얘는 감누가 90이에요. B는 90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10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10인데 얘는 새삥이죠. 얘는 헌 거죠. 그러니까 헌 건지 새 건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용 연수가 얼마 남았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가 내용 연수가 많이 남았으면 이거 가지고 앞으로 계속 많이 잘 사용하겠지.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은 얘는 이제
새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네. 계속 이거를 쓰려면 새로 구매를 해야 되네. 그러면은 나중에 돈 많이 들어가겠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용 연수를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는 회계 처리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비용으로 20 잡는 거,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20 잡는 거 이해하시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참고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참고가 뭐예요? 아까 제가 위에서는 직접적으로 기계장치를 감소시켰죠. 근데 15페이지는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증가시키면서 감소시켰습니다. 차감 계정을 증가시키면서 감소시켰어요. 됐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참고처럼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만약 참고처럼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시가 되겠다. 그리고 회계 기준은 이렇게 공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액으로 공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할 때는 순액으로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저기 있는 기계장치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배웠죠. 그러면 정액법 말고 그러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거기 그 1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과 계산 있죠. 그거를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0,000원의 기계장치를 매입하고요. 잔존가치가 1,000원이고요. 내용연수가 5년일 때 정액법에 따라서 매년 감가상각비 구하시오. 그럼 매년 감가상각비 똑같죠? 얼마나 똑같아요? 매입금액 10,000원에서 잔존가치 1,000을 빼준 9,000이 내가 앞으로 상각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9,000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에 감가상각할 금액이라고 적혀놨죠. 총 감가상각할 금액 9,000 그거를 5년에 나눠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니까 감가상각비는 9,000 나누기 내용연수 5 해가지고 1,800 이렇게 구해지고 매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으니까.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사실은 순액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감가상각 누계 이런 거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복잡한 거 싫어요. 재무관리는 그냥 간단한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우리 공부할 때는 저기는 기계장치 감가상각을 있죠. 그냥 거기 기계장치 원가에서 차감을 시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에서는 거의 100%, 100%라고 말하면 안 되죠. 99% 정액법이에요. 99%.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는 여러 가지 정액법 말고 다른 기준으로 배우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잔존가치를 빵이라고 하고 나 10년 동안 탈 거예요. 그러면 매년 300만 원씩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000, 2,700, 2,400 쭉 가서 마지막 10년 뒤에는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정액법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키로수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보통 사면은 한 20만 타거든요. 요새 또 차들이 좋아서 20만 타거든요. 그러면 20만 탔어요. 20만을 총 내가 탈 수 있는 그런 그 키로수라고 생각하고 1차 년도에 내가 2만 정도를 탔어요. 1차 년도에 2만을 탔어요. 그럼 감가상각 얼마일까요? 3,000만 원짜리 차고 20만을 탈 수 있는데 내가 1차 년도에 2만만 탔어요. 그러면 1차 년도에 감가상각 얼마 하면 될까요? 300만 원 하면 되겠죠. 10%. 20만에서 2만 킬로면 10%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 정도만 상각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3,000만 원에서 10%면은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 그냥 상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20만 킬로 중에서 10만 킬로를 1년치 다 탔다. 거의 뭐 미친 듯이 탄 거죠. 10만 킬로면. 그럼 미친 듯이 탔다. 그러면 감가상각 1,500만 원 하면 되죠. 그렇죠?
50% 감가상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게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회계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감가상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9천을 내용요소 동안에 각각의 얼마로 뿌려줄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expense allocation이라 가지고 alloca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분배를 한다. 비용을 분배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9천이라는 비용을 인식할 거야, 앞으로. 그런데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3차년도에 얼마, 4차년도에 얼마, 5차년도에 얼마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가장 심플한 방법,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거의 80% 이상 정액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법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할 때고, 문제를 위한 문제 있죠. 실무랑 약간 동떨어진 그런 문제, 생산량 비례법도 나올 거고, 정률법, 그냥 정해진 비율로 감가상각하는 그런 정률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누가 선택하냐? 경영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경영자가 합리적인 내용연수 추정하고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 정한 다음에 그걸로 꾸준히 감가상각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저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내가 0차년도 시점에 최초 시점에 추정한 값이거든요. 그런데 시장 가치는 다를 수 있죠. 시장 가치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 가치랑 여기는 10이라는 숫자랑 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저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계상의 숫자 해서 장부 가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장부 가치 얼마야? 라고 물으면은 회계상의 숫자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부 가치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가치라는 말, 이거를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긴 10, 시장 가치 아니에요. 장부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는 얼마가 될지 가봐야 압니다. 5차년도에. 그런데 장부 가치는요? 안 가봐도 알아요. 내가 미리 추정해가지고 내가 써놓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장부 가치는 회계상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 가치는 그때 가봐야 아는 숫자. 그때 가봐야지 내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알 수 있는 숫자. 그게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랑 장부 가치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감가상각 관련된 거. 재무관리에서 감가상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재무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얘기 좀 드릴게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재무관리와 관련된 기초 내용을 좀 공부를 할 텐데, 재무관리는 회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계에서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회계를 왜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무관리에서는 뭘 좀 더 중점을 두냐면, 저기 있는 회계장에 있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IS의 그 숫자들보다 현금 흐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금 흐름. 그래서 현금 흐름 관점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현금 흐름을 직접 구하면 되겠지만 직접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숫자에서 조정을 거쳐가지고 현금 흐름을 찾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조정 과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손익계산서 하에서 현금 흐름을 발라내는, 현금 흐름을 내가 찾아내는 그 조정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조정 과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감가상각비입니다. 왜냐면 감가상각비 요거 있죠? 20만큼 요거 회계 처리한 거, 감가상각비 요거 20만큼 한 거, 이거 돈 나간 거예요. 돈은 언제 나갔어요? 기계장치 살 때 이미 나갔습니다. 근데 기계장치 살 때 그때 비용은 처리 안 했거든요. 자산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비용 처리하면서 현금 유출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쭉 해가지고 이익이 예를 들어서 20이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감가비가 20이 생겨가지고 20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얘는 현금 유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숫자들은요, 언젠가는 돈으로 환산되잖아요. 언젠가는 돈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외상으로 팔든 뭘 하든 언젠가는 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이 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마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40이 들어오는 거죠. 40이 들어오는 거죠. 왜? 요 20은 현금 유출이 아니잖아요. 현금 유출이 아닌데 우리가 비용으로 회계 목적상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20에서 감가상각비 20을 더한 숫자, 그 더한 숫자가 실제로 현금과 관련 있는 숫자다 해서 그런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그런 조정 작업을 거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에서 20을 빼면 20이 나오는데, 그런데 요 20은 그냥 회계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회계적인 비용.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현금 흐름은 요 4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익에서 20을 더해줘 가지고 이 40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조정 작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알고 있어야지만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어요. 재무관리에서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재무관리랑 회계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회계는 과거의 숫자에 집착합니다. 과거의 숫자, 현재 상태, 너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집착하는데, 재무관리는 너의 미래, 너의 미래를 봐요. 지금의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미래를 추정하는 게 재무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추정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 상태가 시장에서 공시가 돼요.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가지고 미래를 한번 추정을 해보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거에 있는 그 패턴이란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되거든요. 과거에 못된 사람이면 미래에도 못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 착한 사람이면 미래에도 착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미래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개과천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못된 사람이 나중에 착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정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수단이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돈, 현금 흐름.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재무관리에서 공부를 할 거고, 그때 조정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 감가상각비라는 겁니다. 이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 여기까지 해서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마치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만 좀 더 회계 처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회계는 제가 재고자산 했고 매출채권 했고 감가상각비 했는데 몇 개만 좀 더 할게요. 여러분 BS를 그리시면 처음에 뭐가 증가하냐면, 여기는 부채랑 여기는 자본이 증가합니다. 부채랑 자본이 증가하면서 현금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조달이죠. 조달. 자, 조달한 다음에 이 현금이 감소하면서 여기에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같은 고정자산이 증가합니다. 이게 투자죠. 현금이 감소하면서 투자하죠. 그 다음에 이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사용하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재고자산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현금을 또 현금을 또 쓰고,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을 팔면서 뭘 만들어내요? 외상으로 판매되면은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팔면서. 그러면 흐름이 어떻습니까?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돈의 흐름이 유형자산에 간 다음에 그 유형자산으로부터 재고자산 창출하고, 재고자산 팔면서 매출채권 나오고, 그 매출채권 회수하면서 현금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현금, 쌓인 현금을 가지고 뭐예요? 채권자랑 주주한테 이자, 배당 형식으로 분배를 하죠. 이게 일련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기업의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막 우정청청 한 다음에 현금 창출한 거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이자는 현금 이렇게 나가고
이자 지급 볼게요. 이자 지급은 현금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익잉여금 있죠.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자, 배당 지급. 배당 지급 보면은 현금이 감소하고 뭐가 감소해요? 얘도 이익잉여금이 감소를 합니다. 배당 이익잉여금에서 준다면서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요. 근데 이자 지급과 배당 지급이 어떤 보면 되게 회계 처리가 똑같은데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무슨 느낌이 다른지 볼게요. 얘 이익잉여금 감소하는 거는요. 손익계산서 상에서 여기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있죠. 영업 외 비용이 얼마 인식돼 가지고 나중에 당기 순이익이 얼마 되는 거고 그 이자 비용 인식한 게 여기 잉여금이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배당 지급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나오지 않습니다. 배당 지급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나오지 않아요. 손익계산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BS에다가 인식을 해버립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오지 않아요.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주주한테 돈을 주기 직전까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주주에게 돈을 줄 때는 손익계산서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BS에다가 인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당을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 자본 변동표 있죠. 우리 아까 그 재무제표 중에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있죠? 그 자본 변동표에 주주가 받은 배당금이 거기 적힙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우리가 배당금이 얼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경영성과니까요.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성과니까요. 그런데 자본 변동표에 그 배당 지급액이 들어가니까 배당을 얼마 줬는지 그걸 알려면 자본 변동표를 봐야 된다. 그런데 회계 처리는 똑같다 사실. 이익잉여금에서 나가는 거다. 똑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배당 지급이 있고 여러분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사 주식이란 자기 주식이라는데 그 자기 주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회계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 수가요 6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 수가 60억 개예요. 그러면 60억 개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겠죠. 시장에 60억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삼성전자 그 기업이 지가 발행한 주식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 주식이 바로 자기 주식이에요. 그러면 자기 주식은 거기에는 시장에 굴러다니고 있는 주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자기 주식은 회사 내부에 있는 주식이라서 시장에 굴러다니고 있는 주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시장에 굴러다니고 있는 주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통 주식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굴러다니고 있는 주식은 조금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라고 부르고 그 유통되고 있는 주식과 자기 주식을 합쳐야지만 발행된 주식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발행한 주식이 60억이에요. 60억 개.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자기가 10억 개를 샀어요. 그럼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는 50억 개.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수는 10억 개. 이렇게 돼서 전체 발행한 주식 60억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발행된 주식을 지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주면은 그 주주들한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씩 줘봐. 그러면서 샀어요. 그러면은 주주들한테 돈 줘야겠죠. 주식 사면서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현금이 나가겠죠. 당연히 현금이 나가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가 생겼어요? 주식이 생겼죠. 주식이 생겼죠. 자, 그러면은
자사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왠지 볼게요. 자사주는요 자산성이 없어요. 자, 왜 없는지 볼게요. 이제 그 주식의 권리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의결권, 그 다음에 배당. 삼성전자가 배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배당 준 다음에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기업이 자신한테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주식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결권도 행사 못합니다. 지가 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남이 나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기 주식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권리 자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성이 없다라고 회계에서 판단을 하면은 자산으로 인정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지? 어떻게 회계 처리하지?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에 자기 주식이라는 항목으로 마이너스 항목이 뜹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게 되면은 BS상 우리가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 주식이라는 항목이 있다라고 치면 자본금이 100, 자본잉여금이 150, 이익잉여금이 100 이러면은 우리 느낌 아시죠? 아, 조달한 돈 250, 그 다음에 번 돈 100이구나. 그런데 여기에 50이 마이너스로 찍히면 아, 50만큼 자기 주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본의 차감. 그러니까 차감 계정이 나오면 항상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원래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자산성이 없다 보니 이 자본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회계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회계 처리예요. 자사주 매입. 이거를 우리가 왜 배우냐? 일단 회계 처리 목적으로도 우리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사주 매입도요. 어떻게 보면은 주주한테 분배하는 거거든요. 주주한테 번 돈을 가지고 분배하는 방식이 여기는 배당 지급뿐만이 아니라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여기 있는 자기 주식을 깎으면서 사실은 이익잉여금을 깎아야 되는데 이익잉여금 그대로 두고 자기 주식에 마이너스를 치면서 주주들한테 분배를 하는 식. 그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러면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차이를 한번 보면 현금 배당은 주식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곱하기 얼마만큼 내가 배당을 줄게 라는 거기 때문에 주식 수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주식 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받는 거고요. 돈을 받는 거고요. 얘는요. 주주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식을 파는 겁니다. 사실은 기업한테 주식을 팔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죠.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통 주식이 유통 주식의 수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 그래서 재무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회계 처리 중에서 요 회계 처리도 있으니까 잘 이렇게 확인을 잘 하시고요. 나중에 회계의 고수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 자본을 잘 이해해야지만 회계의 고수가 됩니다. 요 항목 중에서 5가지인데 그 4가지 제가 적었는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번 돈 중에서 배당으로 못 주는 돈, 번 돈 중에서 배당으로 줄 수 없는 돈. 그러니까 기분은 좋은데 내가 배당으로 못 주는 돈 있죠. 그게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했죠.
근데 그 기타 포괄 손익은 1년 동안에 발생한 일정 기간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적적으로 쌓일 수도 있겠죠. 기타 포괄 손익이. 그 누적적으로 쌓인 금액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기타, 하얀색으로 써볼까요? 기타 포괄 손익을 계속 누적적으로 쌓아놨다 해가지고 누계액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그 누적적으로 쌓아놓은 금액 해가지고 얼마 50 이렇게 적었다. 그럼 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이 기업 보니까 250억 조달했네. 그런데 중간에 추가적으로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자를 한 이력이 있네. 자기 주식을 매입했네. 자기 주식. 그러면 시장에 있는 유통 주식 수가 감소를 했겠구나. 그리고 번 돈이 150인데 배당으로 줄 수 있는 돈이 100이고 아직 배당으로 못 주는 돈 있죠. 나중에 팔아야지 돈이 생기는 거. 그게 50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계정 과목과 숫자를 보면서 이 기업의 상태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우리가 재고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재고의 종류가 상기업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상기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이 옷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샤넬 백이 백화점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사온 거예요? 거기는 샤넬에서 사와가지고 백화점에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백화점에서 마진 좀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파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샤넬은 재고 자산이죠. 이게 그 백화점 입장에서는 만약에 직접적으로 매입했다면, 그런 구조는 많이 없지만 어쨌든 매입했다면 샤넬이라는 그 가방은 그 재고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고 자산이 되게 심플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회계에서의 재고는 다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제조업에 대한 재고를 볼게요. 제조업에 대한 재고는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완제품 해가지고 제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조업 중에서 제가 포스코 한번 볼게요. 포스코는 뭐 만드는 회사예요? 철강 만드는 회사죠. 그러면은 철강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면 원재료가 필요한데 그 원재료가 뭐예요? 철광석입니다. 철광석을 사와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철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철광석을 샀어요. 그러면 철광석 100 샀습니다. 그거 재고예요. 그 다음에 철광석 100 중에서 50만큼을 공정에다가 투입합니다.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품목이 있겠죠. 그거를 뭐라 그러면 재공품, 영어로 work in process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완전히 제품으로 탄생하기 전에 공정 중인 자산, 공정 중인 재고 자산, 그거를 제공품이라고 부릅니다. 제공품.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진 철판, 그거를 창고에다가 쌓아뒀겠죠. 걔는 제품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상기업 말고 제조기업은요, 재고 자산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완제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와도 이게 당황하지 말라고요. 재고 자산 안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제조업과 관련된 재고 자산의 종류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재무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회계를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 쭉 배우고, 매출채권 관련된 회계 처리 쭉 배우고, 투자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 쭉 배우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 무형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차익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 사채와 관련된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자본과 관련된 회계 처리, 이거를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기업 간의 합병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분 인수하는 것도 있고 그러한 관련된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보면은 또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복습을 하셔야지 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재무관리 기초와 관련된 내용들, 수학적인 기초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